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8일 제3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자왈 사부주 피는 위력부동관이 고지도야니라 했습니다. 활을 쏠 때 관역에 가죽 뚫는 것을 위주하지 않는 것은 힘의 세기가 같지 않기 때문이니 옛날에 활 쏘는 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쏘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군자는 웬만하면 다투지 않지만 굳이 다투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활쏘기일 것이다. 이제 이런 장면에서 활쏘기가 한번 나왔었고요. 이것은 활쏘기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고지도야 아니라 옛날의 도다 이랬습니다. 옛날의 도다라면 오늘날의 도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어에는 여러 번 옛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혹은 오늘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옛날은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의 문제가 해결이 될 대안 혹은 이상으로서의 옛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활은 쏜다 이거예요. 활은 쏘는데 오늘날 활 쏘는 방식은 옛날의 그것과는 같지 않다 하면서 옛날의 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칭송하고 있죠. 그것은 오늘날 이 활쏘기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옛날과 달라진 오늘날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대안으로 옛날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활쏘기에서 옛날의 방식은 어땠냐면 관역에 가죽을 뚫는 것을 위주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요게 요 부주피 세 글자를 해석을 한 겁니다. 요 가죽 피자가 이게 이제 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옛날에는 관역을 만들 때 뭐 나중에는 판자떼기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제 이렇게 했고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호랑이면 호랑이 가죽, 사슴이면 사슴의 가죽 뭐 이런 가죽을 진짜로 이제 걸어놓고 활을 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짐승의 가죽인데 이 가죽을 위주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화살을 쏴서 화살이 관역으로 이제 세워진 그 짐승의 가죽을 뚫는 거를 위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이 관역인 짐승에 가서 가죽에 가서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뚫어버려야 명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그러면 위력부동관이 그랬죠. 요게 역부동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 위자가 여기서는 때문이다 합니다. 이 활 쏘는 사람들의 힘이 부동과 과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등급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과가 같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모자란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들마다 그 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활을 쏘는 사대에서 관역이 여기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화살을 푹 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건 잘 못 쏜 거죠. 힘이 세서 여기까지 넘어갔다. 이것도 잘 못 쏜 거죠. 여기 관역에 와서 딱 맞았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살을 여기까지 보낼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힘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힘이 여기까지 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렇게 힘이 세지만 이 화살을 그냥 이 관역 너머로까지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관역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러면 여기 와서 관역을 얼마만큼 세게 맞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힘의 차이는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그러면 이걸 뚫어버려야 제일 잘 쌌다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 어떤 그 중의적으로 어떤 비판 의식도 있냐면 힘을 숭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인식, 세상의 인식,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세는 것을 판단하자는 것이 활쏘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화살을 관역에까지 멀리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화살을 거기 그 관역 안에 명중을 시킬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주변의 어떤 상황들, 사람들의 막 환호성이라든가 아니면 바람의 색이라든가 이런 주변의 여러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과 내 기량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그리고 그 심리 상태를, 내가 나의 심리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는 게 목적이지 힘세기 경연이 아니다 이거죠. 옛날의 도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도는 꼭 관역에다가, 짐승의 관역에다가 맞춰서 그것을 뚫어야만 활을 잘 쏜다고, 그렇게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인데 이 17장은 그 자체로도 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장은 우리가 2600년이 지난 지금 2600년 전에 활동을 하셨던 공자의 사상과 그것을 기록한 논어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그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공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고, 전통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답을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공이 욕허 곡삭지희 양한데 자왈 사야 이의 기양과 아의 기례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매월 초하룻날 태묘에, 태묘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주공을 모신 노나라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성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사당인데 이 태묘에 고유하면서, 이 고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제 먼 길을 여행을 간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디를 얼마 기간 동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여행을 가잖아요. 길을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사당의 부모님의 이제 신주를 모시고, 그 부모님의 신주라는 게 부모님이 그 혼이 이제 거기에 깃드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사당에 가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얼마 기간만큼 어디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사유를 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무슨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든가 이런 어떤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부모님이 계시면 당연히 이게 집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으니까 그거를 좀 보수 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수 공사를 시작을 할 것인 것처럼 사당에다가 그런 사유를 고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번에 막둥이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하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고하는 것처럼 사당에 가서 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고하는 것을 고유라고 그래요. 고유.
그런데 매월 초하룻날 태묘에 고유를 하면서 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이제 곡삭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초하루 삭자예요. 초하루 삭자인데 매달 초하루니까 12개월이면 12번의 초하루가 있겠죠. 그러면 이 12번의 초하루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력이다 그러면 큰 달이 있고 작은 달이 있습니다. 30일까지 있는 달이 있고 29일까지만 있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일 날 초하루는 3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루가 되는 거고 29일인 달을 지난 초하루는 29일 다음 30일째가 초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력이라고 말하는 그 정보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보 자료를 천문을 보고 계산을 해서 천문 현상을 보고 계산을 해서 역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달력으로 정리를 했겠죠. 지금 공자 당시만 하더라도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에 천문 현상을 보면서 역법에 따라서 달력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권력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정보 권력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천자가 그것을 이제 천자 그 직속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각 제후들에게 분배를 해요. 나눠준다고요. 미리 나눠주면 그러면 제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초하루가 되면 12개 달에 그 초하루에 그 매월 1일 날 그 달 그 달력을 꺼내요. 꺼내 가지고 그 나라의 시조를 모신 사당에 가서 이게 새 달이 되었으니 이것을 백성들한테 반포하겠습니다 하고 고유를 합니다. 고유를. 그걸 곡삭이라고 해요. 곡삭. 그런데 그냥 가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 양 한 마리를 희생으로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것이 곡삭지 희양인데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었는데 공자 시기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제후가 태묘에 가서 고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희생으로 바치는 양을 바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었는데 공자 당시에 오게 되면 이 제후들이 태묘를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아요. 않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관리를 보냅니다. 담당 부서 관리들이 있겠죠? 관리한테 가서 태묘에 가서 고유 지내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유 지내고 네가 백성들한테 반포해라. 이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공이 봤을 때는 제후가 직접 시조를 모신 태묘에 가서 이런 의식을 치르고 그런 다음에 그 달력을 꺼내와서 백성들한테 반포를 하고 그럴 때라면 양을 희생으로 바치는 이 양을 잡을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후가 가지도 않는데 관리가 가서 하는데 양을 굳이 바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묘에 가서 그냥 관리가 고하고 백성들한테 반포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니? 왜 애먼 양을 지금도 계속 잡아서 죽여서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삭 때 사용했던 희생되었던 이 양을 없애고자 했다는 것은 이런 의식, 양 바치는 의식은 없애자고 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후도 가지 않으니까 이제 무의미해진 허례허식이다 이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제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야
사는 이제 자공의 이름이죠. 사야,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느냐? 나는 그 얘를 아까워하노라 이랬습니다. 이 애 기양, 요 애 사랑 애자인데요. 너는 그 양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 얘를 사랑하노라. 이게 이제 사랑하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사랑보다는 아깝다가 더 가까운 의미라서 아깝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 사랑하다의 감정이 아까워하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지중지라는 말을 쓰는데 애지중지.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소중하게 다루는 거죠. 애지중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정이 뭐냐면 쳐다보고 있으면 막 다를까 봐 걱정되는 상태예요. 만지면 깨질까 봐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상태가 사랑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보기도 아깝고 응? 만지는 건 더 아깝고 막 이런 상태가 애자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아깝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자의 이 말이 너는 그 양이 아깝냐 나는 그 얘가 아깝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자공이 말한 것처럼 제후가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희생으로 양을 바치는 이 의식을 제거하고 그냥 태묘에 가서 고유만 하고 그냥 백성들한테 반포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자공의 주장인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양은 한 마리는 아낄 수 있겠지만 이 얘가 없어질 거다 그거예요. 나는 그 얘를 아까워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지금은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양을 계속 바치는 의식을 남겨둬야 이 얘도 이 초하룻날 태묘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반포하고는 하는 이 얘도 보존이 될 거라고 지금 공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후가 처음 언젠가 어떤 제후가 처음 자신이 태묘에 가서 이렇게 고유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관리만 보냈던 제후가 있었겠죠. 처음 첫 번째 그 제후가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제후들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안 가고 관리만 보냈겠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저 밑에 가서 어떤 제후가 관리가 초하루만 되면 태묘에 가가지고 고유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반포를 하고 그때 양을 희생으로 바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후가 왜 초하룻날 그런 걸 하지? 하고 궁금해하는 제후가 있을 수 있겠죠. 뭔데 양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제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관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 자료입니다. 백성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통치자한테는 통치자의 존재 이유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이 덜력이라는 엄청난 이 자료를 그냥 백성들한테 그냥 실무적으로만 반포를 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태묘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시조 할아버지에게 양을 희생으로 바치면서 고유를 하는 것은 달력을 반포하는 일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수행하면서 내가 이 달력 하나를 백성에게 반포하기 전에 조상들에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의 의미를 자각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반포를 원래는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제후한테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제후가 뭘 느끼겠냐?
임금의 존재 이유가 백성들한테 달력 하나 반포하면서도 조상에게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이 달력을 반포하는 그런 존재다. 즉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임금이라는 게. 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없애고 그냥 관리가 가서 고유하고 그냥 백성들한테 반포하면 이 제후가 왜 하지라는 궁금함을 갖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가 지금은 아까워 보이지만 이걸 놔둬야 나중에 이 임금이 나오고 지금은 붕괴된 아름다운 그 정치 문화가 다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이 지금 당장은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시옷을 사람들이 안 입으니까 모시옷을 다 버리고 그냥 짧은 면티들을 입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모시 자체가 수요가 없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모시 자체를 생산하고 그걸 옷으로 만들고 그걸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에게 모시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양은 그릇이 들어오고 사기 그릇이 놋새 그릇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으면 지금 한정식 집에 가서 놋그릇에다가 밥을 먹는 그런 것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때 몇십 년 전에는 놋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값비싼 한정식 집에 가야 놋그릇에다가 밥을 담아서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불필요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비실용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지금의 잣대로 그것들을 다 없애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놔두면 그래도 보존을 하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언젠가는 다시 재해석되어서 높은 문화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통의 문화, 전통 사상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한때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서양의 문물, 서양의 사상, 서양의 학문 이런 것들 때문에 동양의 것들은 전부 비과학적이고 비현대적이고 이런 의미로 다 그냥 다 폐기되거나 방치되거나 무시되거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그래서 버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지금 다시 되살려내야 할 그리고 더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할 만한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전이나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실용성, 뭐 합리성, 현대화 이런 의미로 다 재단해 가지고 그 잘잘못을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들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